오늘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박정희의 삶만큼 명과 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은 드뭅니다. 팬과 안티팬이 가장 많은 대통령,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오는 이름. 누군가는 그를 경제를 살린 구국의 영웅이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논쟁은 박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즉, 박정희를 논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설명하긴 힘듭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이런 강렬한 자취를 역사에 남길 수 있었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선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7남매 중 막내. 그는 세상의 냉혹함을 너무 일찍 깨달아야 했습니다. 가난과 차별, 그리고 절망, 그것이 그가 처음 마주한 세상이었죠.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고 배움은 특권층의 몫이었으며 힘없는 자들에게 미래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올라서야 한다며 가난이 운명이 되는 것을 거부했죠. 그 열망은 그를 일본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조선인에게는 극소수만 허락된 길을 그는 스스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군 장교가 되어 조국이 아닌 제국을 위해 군복을 입게 됩니다. 훗날 이 이력은 그를 향한 끊임없는 비난의 근거가 됩니다. 왜 조국을 배신했느냐? 어떻게 침략자의 편에 섰느냐? 하지만 그때의 박정희에게 조국은 너무 멀고 생존은 절박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강자가 되어야 한다. 그가 선택한 길은 그렇게 탄생했죠. 1945년 광복, 일본은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정희는 군인 신분을 잃었습니다. 일본군 소속이었던 그는 광복과 함께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한때 군인이었던 청년은 경북 문경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살아갑니다. 칠판 앞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나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편한 감정이 맴돌았죠. 이렇게 조용히 살아도 되는 걸까? 나라가 다시 무너진다면 나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곧 혼란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좌우 이념이 갈라지고 곳곳에 폭력과 불안이 번져갔습니다. 1948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국토의 북쪽은 이미 다른 깃발 아래 있었고 국경은 긴장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미군정은 한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훗날 대한민국 육군의 모태인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의 군사 조직을 창설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다시 결심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군인이 되어야 한다. 결국 그는 교사의 길을 내려놓고 국방경비대 2기생으로 지원합니다. 다시 군복을 입은 그는 동료들보다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죠. 냉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단호함. 박정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난 군인으로 군 내부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는 진짜 전장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생과 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전투 속에서 박정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냉정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조국을 보며 박정희는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대한민국 현대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죠. 1961년 봄, 대한민국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지 1년,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치는 극심한 무능과 분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보성과 장면 총리는 서로 갈등을 빚었고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었으며 사회 곳곳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았죠. 나라가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육군 내에서도 혁명은 이미 시대의 요구다라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었고 군인들은 점점 정치에 개입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박정희 소장이 있었습니다. 5월 15일 밤, 서울 시내 곳곳에 군 차량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야간 순찰이라는 명분 아래 총을 든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5월 16일 새벽 3시, 침묵을 깨고 육군 제6관구 사령부 소속 장교들이 부대 점거를 시작합니다. 병력은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였죠. 하나는 남산에 있는 국방부를 향해, 또 하나는 한강을 건너 서울 중심부로. 한강 다리 위 밤한개를 뚫고 무장한 장갑차들이 천천히 이동합니다. 곧이어 라디오 방송국이 점령당하고 국회의사당과 중앙청도 군인들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박정희는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혁명 성명서를 준비해두고 있었고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발표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어섰다. 부패와 무능, 부정과 혼란을 일소하고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것이다. 박정희는 이 행동을 국가 재건을 위한 부득이한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행동은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군대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 즉 쿠데타였죠. 당시 대통령 윤보선은 사임을 거부했지만 이미 실질적 권력은 박정희의 군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우왕좌왕했고 장면 총리는 별다른 저항 없이 관저를 빠져나와 몸을 숨겼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세계 최강국이자 남한 최대 후원국이던 미국의 입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처음엔 우려를 표했지만 사실상 묵인의 태도를 보입니다. 냉전 한복판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보다 반공체제와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누가 집권하든 공산주의만 막으면 된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5.16 군사정변은 끝났습니다. 피를 거의 흘리지 않은 쿠데타, 총칼은 번쩍였지만 도시는 조용했고 국민들은 침묵했죠. 어쩌면 그 침묵은 변화를 바라는 열망과 또 다른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합니다. 군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했고 군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조속히 민간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박정희는 제복을 벗고 양복을 입은 채 민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질서 위에서 당당히 승리했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반 박정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난을 뿌리 뽑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 그에게 있어서 가난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국가의 존엄을 갉아먹고 국민을 절망과 분열로 몰아넣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죠. 박정희는 가난을 없애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경제 개발에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1962년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 도로를 깔고 댐을 짓고 공장을 세우고 수출을 장려했습니다. 모든 국책사업은 속도전처럼 진행됐죠. 당시 한국은 국민소득이 연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빈곤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성장은 곧 생존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 주도로 자본을 배분하고 기업을 키우고 필요하면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성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된 기업들이 있었죠. 삼성과 현대, 대우와 LG,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재벌들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대출을 몰아주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 대신 속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죠.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포항제철이 첫 쇳물을 뽑아냈고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을 연결했습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선박까지 한국의 공장들은 밤낮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세계는 한국을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산업국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기적 뒤에는 무시무시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후퇴였죠. 표현의 자유는 침묵당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통제를 받았고 비판적인 목소리는 쉽게 탄압당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반대자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억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국민들은 불만을 삼키고 국가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논리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선포합니다. 이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폐지했죠. 사실상 대통령은 임기 제한 없이 집권할 수 있게 되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불만을 표현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체포되거나 재판도 없이 구속됐습니다. 밤에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골목마다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고 낮에는 검열과 감시가 일상이었죠. 이처럼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자유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말했습니다. 나는 독재자가 아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할 뿐이다. 그의 말에 많은 국민들은 감사했고 또 많은 국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성장과 자유 중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했는가?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은 늘 이 질문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979년 가을 대한민국은 다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긴급조치와 유신체제로 억눌려왔던 국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독재 타도를 외치는 대학생들 그리고 거리에 모여드는 시민들, 경제성장의 빛 뒤에 숨겨졌던 분노와 좌절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박정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절정에 선 지도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외로운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충직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역시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김재규는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박정희 정권의 균열과 붕괴 조짐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 정치권의 혼란, 군 내부의 불만,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폭발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김재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박정희 대통령은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몇몇 참모들이 모였죠. 술잔이 오가고 웃음과 농담이 오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박정희와 차지철은 김재규를 몰아세웠습니다. 정보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시위를 진압할 의지가 있는 거냐? 박정희와 차지철은 계속해서 김재규를 질책하고 압박했죠. 김재규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수개월 동안 쌓여온 불만과 압박, 그리고 박정희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절망감이 그의 가슴속에서 무겁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재규는 조용히 총을 꺼냈고 방아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 대통령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18년의 권력은 끝났습니다. 군사 정변으로 시작된 정권, 한강의 기적을 이끈 지도자, 그리고 유신체제의 독재자, 그 모든 시간은 가장 가까웠던 부하의 총구 앞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되었지만 폭동도 반란도 즉각적인 혼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조심스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박정희,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갈림길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공장과 도로를 세웠고 세계가 놀랄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억눌린 자유와 짓눌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국가를 위한 독재자라고 믿었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감사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어야 했죠. 박정희를 영웅이라 부를 것인가 폭군이라 부를 것인가, 그 답은 단순히 흑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바꿨지만 그 변화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가 남긴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성장과 자유, 안정과 민주주의,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어디까지를 용인할 수 있는가? 박정희를 넘어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짧고 깊게 지식참새였습니다.